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권희향 작가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권희향 작가는 2016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농담이 아니어도 충분한 밤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농담이 아니어도 충분한 밤은 아름다운 소리책방에서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6년 가난한 문장에 매달린 부호의 형태에 관하여로 시문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2019년에는 모든 것은 레겐다에 있다로 현진건 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릴 붉은 샹차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주실까요?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샹차이 권희향 뽀야오 샹차이 대련행 배 안에서 한 따이공이 내게 가르쳐준 말이다. 샹이란 글자에 어찌나 힘을 주었던지 산의 삐뚤어진 입에서 큼직한 욕설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중국행이 처음이라는 내 말에 사내는 그곳에서 필요한 말은 이 한마디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뽀야오 샹차이. 그는 샹차이가 향채라는 것과 식당에서 요리를 주문할 때 그것을 넣지 말라고 필히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야채를 모두 떠올렸다. 사내의 말처럼 어떤 존재보다 더 위협적인 향은 짐작할 수 없었다. 아유, 지독한 냄새. 뗀 놈들은 왜 그런 걸 좋아라고 먹는지 몰라. 오죽하면 뗀 놈일까. 잔뜩 힘이 들어간 미간과 잘래잘래 흔드는 남자의 머리를 짐작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자 그는 그저 지독하고 기분 나쁜 냄새라고 단정 지었다. 불. 내가 처음 배운 중국말. 부정과 거부의 단어. 냄새란 단어는 아무 냄새도 풍기지 않는다. 형태도 빛깔도 맛도 부피도 무게도 없다. 그러나 그 두 글자는 가끔 내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곤 한다. 냄새란 글자를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머리에 떠올릴 때면 그 단어는 생명이라도 붙은 듯 꿈틀대며 살살 숨쉬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내 코로 사정없이 돌진해 왔다. 콧구멍을 비집고 들어와 뭉글뭉글 부풀어 오른 다음 뱃속에 퍼져 온통 휘젓고 다니며 여기저기 쿡쿡 찔러대거나 코와 식도와 오장의 벽을 낱낱이 훑고 박박 긁어대며 나를 괴롭혔다. 어느 골목 귀퉁이 내 기억의 편린들 사이에 그저 어느 골목 모퉁이로 존재하는 시간. 그래서 내 무의식의 밑바닥에 엎드려 언제고 섬뜩한 파문으로 몰아칠 기회만 노리는 낯선 냄새의 기억. 9이나 10살쯤 된 나는 어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다가 우뚝 서버렸다. 뭔가가 덤벼들어 내 주위에 존재하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사라지게 만든 갑작스런 정적. 주위가 온통 까맣거나 하얗게 변해버린 그 순간 뭔가가 내 머리통을 퍽 내리쳤다. 나는 두 손으로 진땀이 흐르는 머리를 감싸고 구역질을 하면서 뱃속에 꾸물거리는 모든 것을 개원했다. 아침에 먹은 계란 후라이와 알사탕, 노란 위에까지. 안개처럼 주위를 에워싼 정적 위로 땅을 밟지 않고 저 홀로 놓인 듯 불쑥 솟은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벌건 장작불, 시커먼 드럼통, 허연 액체. 주위가 형체를 드러냈을 때 나는 비로소 대문이 놓일 자리에서 타고 있는 장작불과 그 위에 놓인 드럼통에서 액체가 끓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액체는 나를 집어삼킬 듯 하얀 웃음의 파편들을 무수히 토해내고 있었다. 나는 내 의식 깊숙이 쏟아져 꽂히는 날카로운 소나기를 막을 수 없어 버둥거렸다. 그 후 나는 내내 숨을 멎게 만든 그 냄새의 정체가 궁금했다. 벽에 칠하는 횟가루 냄새라는 정도로 짐작했을 뿐 그것도 정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시커먼 드럼통에서 끓고 있던 하얀 물질. 다른 이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들의 의견 또한 내 짐작을 넘어서지 못했다. 회반죽은 끓이는 게 아니라는 둥, 횟가루는 냄새가 거의 없다는 둥, 끈끈이 역할을 하는 몇 같은 것을 함께 넣어야 한다는 둥, 각자 생각을 말했지만 아무도 거기서 나는 냄새의 정체를 짚어내는 이는 없었다. 나는 그것을 끓일 때, 특히 커다란 주걱으로 소단을 휘휘 저을 때 더 끔찍하게 풍기는 냄새에 초점을 맞추도록 강조했지만 내가 그 이상 야릇한 냄새 말이죠. 라고 하면 모두들 고개를 갸웃하면서 글쎄 하고는 다시금 부잣집에서만 회치를 했다는 둥 회칠한 집에 미운 아이가 있어서 하얀 벽에 온통 낙서를 했다는 둥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몰아가고 마는 것이다. 결국 내 몸을 꼼짝 못하게 휘감아 오장육부를 뒤틀리게 만든 그 느낌에 동감하는 일을 찾아낼 수 없었다. 두세 번 혹은 딱 한 번인지 모를 내 경험으로 그게 정말 그토록 지독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혹여 잘못 박혀버린 환상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체 없는 그 냄새는 흉측한 환영이 되어 내 몸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다. 내 몸은 지극히 명확하게 그 냄새의 빛깔을 기억하고 있다. 횟가루 끓는 냄새뿐 아니라 그저 냄새라든가 심지어는 집 짓는 정도만 들어도 내 몸은 즉각 반응을 보여 곧 뱃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뭉클거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강렬한 냄새를 경험한 날 나는 구역질을 하고 배를 움켜쥔 채 뒹굴며 시름시름 몇 날 며칠을 보냈다. 그것은 완강하게 나를 지배하였고 거부할 수 없는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샹차이가 어떤 맛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어릴 적 내 후각을 온통 점령해버린 그 냄새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리라. 사람의 먹거리가 독해봤자 얼마나 독하겠는가. 12억, 아니 호적에 오르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16억 인간들이 가장 즐겨 먹는 지독한 야채? 그런 말은 뭔가 맞지 않다. 그보다 나는 그때까지 여권을 움켜쥐었던 손가락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도 배가 항구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땀이 흥건히 밴 주먹을 풀 수가 없었다. 샹차이만 거부하면 그런대로 즐거운 여행이 될 거요. 사내는 한 번 더 단호하게 말했다. 여행. 그래. 배에서 내려 무사히 입국 수속을 통과한다면 아마도 여행이 되리라. 긴 여행이. 딱 3년 반이면 되겠는데. 담당 형사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는 무료한 오후를 견딜 수 없다는 듯 회전 의자를 삐걱거리며 깍지 낀 두 팔을 길게 뒤로 뻗은 채 서론도 본론도 없이 결론부터 말했다. 내게는 그의 행동이 궁색한 제스처로 보였다. 하지만 어쨌건 그는 그의 능력만큼 했다. 결국 내가 찔러준 봉투의 두께만큼이겠지만 그의 한계는 거기까지였다. 7년을 반으로 줄여주었으니 할 만큼 한 셈이다. 그러니 결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튼 나머지 반은 내 몫이라는 뜻이었다.
어때요? 빙글 웃으며 말을 던지는 형사의 태도는 마치 내일 도시락 싸서 놀이공원에나 가지 않겠소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간단했다. 그가 어찌나 가볍게 말을 던졌던지 나는 아차하면 정말 팝콘을 손에 들고 바이킹이라도 타며 반나절을 보내면 되는 일로 여길 뻔했다. 언제? 열흘 안으로. 목적지도 동행도 없었다. 물론 대련행 배를 탔으니 당연히 대련이 목적지가 될 터. 마침 내가 연안부두에 도착하는 날 떠나는 배가 대련행이었다. 그래서 내게 목적지가 생겼다. 적어도 17시간 동안은. 그날 석도나 단동, 위해나 영구로 가는 배 중 하나가 있었더라면 그곳으로 갔으리라. 그곳이 어디건 한국 땅만 아니라면 설령 아프리카나 알래스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수백 명의 따이공들은 각자 팀을 구성해서 마작을 하거나 술을 마시며 그들의 일상을 엮어갔다. 도시락을 먹거나 팬티를 빨아 널고 장보를 적고 서로 계산을 맞춰보며 그들만의 언어로 떠들었다. 중국말은 물론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 또한 내게는 외국어였다. 나는 그들의 하루를 엿보며 한국과 멀어져가는 거리만큼 내 지난 삶을 뒤로했다. 샹차이를 가르쳐준 따이공은 자기 이름을 말했지만 나는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서두에 종종 뭐하러 중국에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중국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오로지 질리도록 잠을 자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어서 나는 그가 하는 말도 이름도 듣자마자 잊어버렸다. 하지만 17시간이나 항해하는 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만 끔벅이며 나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내 오랜 바람대로 깊이 깊이 잠을 잤다. 일주일을 내쳐 자느라 가족에게 전화도 할 수 없었다. 사지를 짓눌린 채 허우적거리며 끝없이 잠과 생시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리고는 레테강을 지나온 것처럼 한국이란 나라와 대구라는 도시와 아내라는 여자와 나를 닮았다는 두 아이를 까맣게 잊었다. 거짓말처럼. 따이공 사내가 소개해준 조선족 민박집에서 몇 차례 먹고 자고 나서 날짜를 물었을 때는 이미 일주일이나 지난 뒤였다. 내 곁에서 누군가 자고 나가곤 했지만 내가 기억하는 거라곤 전라도, 경상도, 조선족 말투가 뒤섞여 웅성거리는 소리, 식사 때마다 마신 맥심 믹서 커피밖에 없다. 따이공 사내가 2번이나 한국을 다녀올 때까지 나는 여전히 잠꼬리에 매달려 헤어나질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주일 후에야 처음으로 민박집을 나서면서 아파트 호수를 확인하지 못한 작은 실수를 했다. 지저분한 계단을 천천히 내려와 거리로 나섰을 때 헐거워질 대로 헐거워진 몸의 이음새는 아예 제각각 움직이려 들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기운이 몰아닥쳐 온몸을 휘감고 세포의 숨통을 하나하나 조여왔다. 피로를 넘어 나란 존재 자체가 희미해졌다. 허공에 둥둥 뜬 채로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발을 뗄 수 없어 그 자리에 꼼짝없이 붙박이고 말았다.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사지가 마른 지푸라기처럼 꺾여버릴 듯 흐물거렸다. 거리의 건물들이 머리 위로 휘돌았다.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워지는가 싶더니 이내 울컥 쏟는 쓴내, 단내, 비린내, 똥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빨간 간판, 빨간 택시, 빨간 인력거, 빨간 스카프를 맨 아이들, 온통 붉은 빛들이 거리를 뒤덮으며 소용돌이 쳤다.
순간 모든 것이 몽환인 듯 여겨졌고 불현듯 덮쳐오는 무기력, 나는 내 앞에 떡 버티고선 무력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내 뼈와 살과 피가 모래처럼 사방팔방 흩어지려는 것을 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무엇 때문일까? 거물과 거리를 넘어 땅과 허공까지 빠짐없이 적셔버린 붉은 빛의 도발성 때문에? 아니다. 온통 넘실거리는 붉은 빛깔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형체도 소리도 없이 그러나 음산하게 내 의식을 완전히 장악한 채 나를 지하 수백 킬로미터 아래로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 거리를 오가는 무수한 사람들, 자전거 행렬, 자동차와 인력거. 그것들은 모두 내 흐느적거림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운차게 움직였다. 그들만의 질서에서 쫓겨나 나만 홀로 마냥 정지한 채 부서질 듯 나동그라져 있었다. 나는 자꾸만 식도를 타고 목구멍으로 하얗게 치솟아 오르는 액체를 다시 삼키느라 안간힘을 썼다. 일주일간 나를 잠으로 몰아넣은 잠뿌리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9이나 10살의 나를 흐물흐물 녹아버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 밝은 대낮 무수히 오가는 인파 속에서 나는 영화실에 저린 발로 앉아있는 것처럼 멍한 눈길을 바로 모으지 못했다. 침울하면서도 어수선하고 낮게 깔려 있으면서도 들떠있고 조용하면서도 소란스럽고 슬프면서도 가벼운 즐거움과 흥분이 출렁대는 냄새로 가득한 허방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어쩌면 할아버지와 아이와 청년과 젊은 여인일 네 곳쯤에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 상표가 다른 향이 분향소마다 피어오르는 냄새. 막걸리 흐른 탁자를 훔쳐낸 행주 냄새. 말라붙은 눈물 냄새. 삶은 돼지고기 냄새. 디스와 심플과 에세와 팔팔라이트가 만들어낸 냄새. 벗어놓은 수백 켤레 신발 끝에 묻은 냄새. 통곡하는 냄새. 목탁 냄새와 끝없이 이어지는 긴 연불 냄새. 그것들이 한데 뒤섞여 지하실 습기와 엉겨붙어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계략을 꾸미는 순식간에 내 사지를 절단하고 나로 하여금 정체불명의 시간에 허덕이게 만드는 죽음과 삶의 경계를 허물어뜨렸다가 더욱 단단하게 쌓는 내 몸이 터무니없이 부풀어 올라 발가락께쯤 사람들이 오글거리기도 하고 반대로 안주로 놓인 땅콩 한 알만큼 작아져서 사람들의 손톱 끝에 채여 비명을 질러대기도 하는 내 감각이란 감각을 모조리 점령해 실체 없이 부유하게 만드는 한없이 늘어지고 늘어지며 정지한 시간의 냄새. 한참 뒤에야 겨우 푸슬푸슬 흩어진 살과 뼈들을 다시 긁어모아 아파트 계단을 정신없이 올랐다.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자 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밖으로 얼굴만 내민 채 두 눈을 부릅뜨고 침을 튀기며 왈왈 컹컹 짖어댔다. 나는 남자를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남자는 나를 막아섰고 아예 으르렁거렸다. 그때서야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흐릿한 입자는 내가 일주일을 보낸 공간의 냄새가 아니란 걸 알았고 나는 끝없이 짖어대는 남자를 향해 양손을 활짝 펴서 흔들어 주고는 다시 한층 계단을 더 올라갔다. 내게 이 땅을 거부할 자유는 없었다. 다만 이 땅이 나를 밀어낼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을 뿐. 6,945위안. 내게 남은 전부를 인민폐로 바꾼 금액이었다. 하루 50위안씩 주고 민박집에 머문다면
3개월 반 정도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다. 3년 반이 아니라 3개월 반. 3일을 제대로 눈을 붙여본 적이 없는 지난 날들에 비한다면 3개월 반은 실로 엄청난 휴식이었다. 하지만 그 후엔 어쨌거나 나는 그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했다. 그래서 민박집 여자의 자문을 구했다. 그녀는 월 600위안짜리 작은 아파트를 6개월 계약해 주었고 450위안짜리 중고 냉장고와 합판으로 네모 형태만 겨우 짜놓은 딱딱한 1인용 침대를 300위안에 구해 주었다. 500위안 정도를 더 들여 이불 하나와 냄비 하나, 숟가락과 식료품을 약간 사들였다. 거실 바닥엔 싸구려 장판이 몇 겹 포개진 채 밀려나 있었고 부엌은 온통 기름기로 미끄덩거렸으며 고춧가루와 파 찌꺼기 따위가 엉겨붙어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싸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계약에 동의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파트는 월 450위안짜리였고 냉장고는 200위안, 침대는 150위안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었다. 셋집은 대부분 가재도구를 갖춰두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집 임대료는 아주 싸다. 결국 나는 민박집 여자에게 발디를 끄는 사람 2달 수입을 고스란히 뜯긴 셈이었다. 물론 3년 반 동안 팝콘을 씹으며 바이킹이나 탈 수 있으리라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내 형편으로 볼 때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다.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토마토 한 근을 사면서도 1위안이면 한국 돈 얼마다 그 계산부터 먼저 했다. 환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비싸다 혹은 싸다와 같은 개념이 서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매번 집을 얻을 때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는 이가 소개해준 택시 대절료가 2배로 비쌌다거나 단골 과일 가게에서 다른 것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왔다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나는 그즈음 배운 문장을 아주 적절한 기회에 사용했다. 내 조촐한 휴식을 방해하는 이들을 향해 지극히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이다. 씨알 노마 하고 그러면 그들은 내게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답해왔다. 치우판 노마. 제대로 된 발음을 일했지만 밥 먹었어요? 란 뜻이곤 꽤 괜찮은 것이었다. 하여간 나는 그 말을 배우자마자 자주 사용할 기회를 얻었고 때론 시간이나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흥분된 목소리로 씨 노마 하고 인사했다. 나를 스쳐간 한국의 모든 얼굴에게 이곳에서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썩 훌륭한 교육법 아닌가요? 내가 당한 일을 털어놓자 청바지, 따이공 사내는 늘 청바지만 입어 나는 그를 그렇게 불렀다. 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사소한 일은 직접 부딪히며 배우란 뜻인가. 하지만 사소한 것들이 내게는 곧 삶의 방법을 수정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내가 궁상 떠는 이유를 눈치챘는지 청바지는 중요한 정보 하나를 알려주었다. 덕택에 나는 좀 더 긴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배가 마지막이 될 거라고들 하던데. 양고기를 잘근잘근 씹으며 검은 추리링이 급기야 그 말을 꺼냈다. 고량주 병이 반쯤 비었을 무렵 그는 나도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을 전했다. 청바지의 얼굴에 잠깐 그늘이 스쳐갔으나 이내 그 특유의 낙천적 표정으로 바뀌었다. 먹을만하네요. 갑자기 내 입에서 전혀 마음에 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나는 숨쉬기를 멈추어가며 양고기 꼬치구이를 먹던 중이었다.
늘 검은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 은하소구 14호 남자가 라면을 빌리러 왔으나 곧 생각을 바꾸어 노동궁 앞에 사는 청바지를 불러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청바지는 고량주 2병과 양고기 꼬치를 들고 나타났다. 잘게 썬 양고기를 둥글 납작한 형태로 꼬치에 꿰어 양념을 발라 구운 것으로 파란 샹차이 가루가 뿌려져 있었다. 푸른 샹차이. 그러고 보니 샹차이가 붉은색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다. 항상 가차없음과 여지없음을 의미하는 붉음. 모든 X는 붉어야 했고 빨간 X가 그려진 뒤에는 어떤 일도 돌이킬 수 없었다. 횡단 금지 표지, 채점된 시험지, 압류장. 청바지가 샹차이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부터 그것은 내게 붉은색이었다. 고기 위에 살짝 뿌렸다고는 하나 내 후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만큼 향은 강했다. 코를 막거나 숨을 멈춘 후에야 음식을 입에 넣는다. 물론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능한 재빨리 목구멍으로 넘겨버린다. 식도를 지나고 나면 참았던 숨을 쉰다. 그런 다음 독한 고량주로 냄새를 더 깊이 밀어 넣는다. 나는 언제부턴가 이런 방식으로 샹차이가 든 요리를 먹기 시작했다. 서영은 어떡할 거죠? 아이고, 어디 그 귀한 물건이 내 차지나 되겠어. 난 도무지 확률 게임에 약해서 말이지. 검은 추리링이 재차 물었기 때문에 나는 감염 숫자가 아니라 낮은 감염 확률을 들먹이며 너스레를 떨었다. 때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건 참으로 편한 일이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에겐 모든 것이 복잡할 뿐이다. 3월부터 괴질이니 뭐니 들썩대더니 4월부터 아예 사스는 죽음의 대명사가 되었다. 1년에 몇 차례씩 한국을 다녀온 걸로 봐서 검은 추리닝이 나 같은 처지가 아닌 건 분명하다. 청바지는 아직 혼인 서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한족 여자와 살고 있는 터라 선택의 여지는 있으되 조금은 난감할 것이다. 어쨌건 내겐 갈등도 고민도 있을 리 없다. 그런데 내게 묻는다. 어떡할 거냐고. 다음 배라면 이틀 후에 떠나는 배다. 당분간 배가 다니지 않을 거란 얘기다. 그러나 그 기간은 선박 회사도 의사도 대사관에서도 대통령도 그 누구도 정할 수 없다. 아직도 배를 타는 따이공은 20여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세관 단속이 심해진 탓도 있지만 사스의 돌출이 결정적이다. 상점마다 식초가 동이 났다. 소독을 한다는 게 겨우 식초에 물을 태워 분무기로 뿌리는 게 고작이다. 가뜩이나 조경이 안 돼 삭막한 거리는 죽음의 도시처럼 황폐해져 스산한 바람만 쓰레기를 밀고 당길 뿐이다. 북경에서 이웃마을로 도망쳐온 40대 남자가 죽었다는 소문까지 떠돌아 거리는 더욱 음산하다. 내가 아파트 문을 열 때마다 시뻘건 부적들이 너덜너덜 붙은 옆집 현관이 빼꼼 열리고 누군가 야릇한 눈초리로 내다본다. 남의 일에 무관심한 중국인들에게는 도통 찾아볼 수 없는 태도다. 아마도 낯선 사람이 오는지 큰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지 살피라는 지시를 받았음에 틀림없다. 나는 여기서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감시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면 2주일간 격리되어야 하고 그런 집 아이들은 당분간 학교에 나갈 수도 없고 공부를 하다가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도시 전체에 체온계와 마스크가 바닥나고 마른 기침이나 재채기마저 참아야 한다. 거기서 꼼짝없이 죽을 거예요? 며칠 전 아내는 전화기에 대고 이렇게 빈정거렸다. 나는 아내 진위를 알 도리가 없다.
물론 내가 여기서 죽기라도 바란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녀로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뜻을 얼마만큼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배가 끊기면 발디를 끌거나 군고구마를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청바지가 귀띔해 준 대로 누나와 여동생에게 기미를 없앤다는 크림이나 뱀술 따위를 보내 생활비를 마련해 왔으니 배가 끊기면 수입원도 끊어진다는 이야기다. 청바지를 통해 한국에 물건을 보내거나 들여왔지만 그가 배를 타지 않은 지도 보름이 지났다. 그나마 핏줄이라는 빌어먹을 끈 때문에 누이들에게 나는 멀리 있어도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처음엔 3년은 눈 깜빡할 시간이야 하더니 이 즈음엔 도대체 얼마나 남은 거야? 아직도 멀었냐? 같은 말투다. 주근깨 크림 파는 일에 한계가 왔다는 이야기다. 아내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목소리로 일정한 내용의 전화를 해온다. 좁혀지지도 넓혀지지도 않았다. 길어야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 하는 법도 없다. 거기 날씨는 어때요? 밥은 먹었어요? 요즘 여기 경기가 말이 아니네. 어떨 땐 오후 3시에 전화를 해서 아침 먹었어요? 라고 물을 때도 있다. 그러고 나면 할 말이 없어 머뭇거린다. 그러면 내가 몇 마디 이어서 그 공간을 메워주거나 전화를 끊는다. 물론 아내도 이곳에 다녀갔다. 2번. 한 번이었대도 그녀로선 할 만큼 한 거다. 잠을 헤집고 겨우 기어나와 처음 아내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대뜸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래, 이제 당신은 홀가분하겠네. 당신은 사업상 불가피하게 얽힌 일이었다고. 정작 억울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혼자만 남김없이 털리고도 모자라 다 뒤집어 쓰게 된 거라고 꿈속에서도 소리쳤지? 근데 이게 뭐야? 당신에게 당했다는 작자가 날 찾아왔더라? 분명히 통보하더라. 영원히 그 땅에서 썩게 해주겠다고. 뼈까지 그곳에서. 그러다가 통곡을 했다. 처절하게. 서영은 1년 만에 중국 사람 다 됐수. 만만디 느긋해요. 추리닝이 풀풀 웃으며 깨끗이 비운 잔을 내려놓았다. 그뿐인가요? 이런 것도 잘 먹고. 청바지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못 먹는다고 버티던 나를 기억해내는지 고기가 한 점 꽂혀있는 꼬챙이를 흔들어 댔다. 고기에 붙어있던 다진 향채 입자 하나가 푸르게 흔들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언젠가 청바지를 따라 단동까지 자동차로 무려 5시간을 가는 동안 나는 단 하나의 산도 발견하지 못했다. 완만한 구릉지가 끝없이 이어진 들판, 밭을 가는 말이나 긴 쟁기를 든 사람들 모습이 멀리 걸린 정물화처럼 보였다. 오래전부터 거기 서 있던 한 그루 나무처럼,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처럼, 아마도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만한 기준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주위에 큰 바위라도 하나 있다면 그것의 오른편에 있는지 혹은 왼편으로 옮아갔는지 그 움직임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들은 밥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넓디 넓은 대지 한복판에서 그 움직임이란 실로 미미할 뿐이었다. 그들과는 분명 다르겠지만 그러나 결코 다르지만도 않게 나 또한 한자리에 서 있는 중이다. 나무나 바위 같은 내 움직임을 확인할 기준점이 없다는 건 마찬가지다.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본능 이전, 오히려 본능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령 손톱이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과 같은 움직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두고 움직이고 있다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간이 나를 하루라는 틀 속에 가둔 채 비껴가고 있는 건지, 내가 시간을
비껴가는 건지. 아무튼 나는 시간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것과 무관하게 또 하나의 하루를 차곡차곡 쌓아 나갈 뿐이다. 추리닝의 말 맞다나 내가 1년 만에 얼마나 중국에 동화되어 살고 있는가? 그저 시장 바닥에서 장사치들이 부르는 값의 3분의 1쯤으로 깎을 수 있다는 것, 처운이 말한 욕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 정도다. 그게 모두다. 가끔 하룻밤 자고 나면 1년쯤 흘러가 있질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고 골목골목 화장지, 계란 따위를 외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날 뿐 내가 서둘 이유가 있는가? 나는 단지 이곳에서 정치하고 있는 것뿐인데 뛴들, 소리 지른들 누구에게 보일 것이며 누구에게 들릴 것인가?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건배나 합시다. 뉴로우스, 자오샹차이, 향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쇠고기 볶음 요리. 의 맛을 진정 의미할 수 있는 그날 위해 파이팅. 청바지가 술잔을 높이 쳐들었다. 나는 검은 추리닝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저 베트남에서 4년을 살다가 이곳에 온 지 6년이 되었다는 것과 현재 함께 사는 여자가 없다는 정도. 그도 혼자 지내지만 가끔 조선족인지 한족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여자가 며칠씩 묵었다 가곤 해서 나는 그 집에 자주 가지 않는다. 청바지는 26살 귀여운 한족 여자와 산다. 하긴 청바지도 34세 귀여운 남자이긴 하다. 나와 청바지와 추리닝 이렇게 셋이 모인 자리에서 청바지는 가끔 자기 여자 흉을 보곤 한다. 제발 빨간 내복 좀 안 보게 해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없다는 둥. 아침부터 식탁 한가운데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번데기 요리 떡하니 올려놓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둥. 불만을 말하지만 나로선 빨간 내복 여자도 툴툴대는 청바지도 귀여울 뿐이다. 나는 애당초 사스가 아니라 이곳에 핵폭탄이 떨어진다 해도 다른 곳으로 갈 마음이 없다. 내가 이곳에 머물게 된 게 일방통행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순전히 어쩌다 였더라도 분명 그것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지금 역시 선택의 여지는 있다. 감옥에 가거나 더 깊이 숨거나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혹은 죽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또다시 익숙해져야 할 버거운 일을 만들 자신이 없다. 어쩌면 자신보다는 의지 문제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나를 잠속으로 몰아넣고 길바닥에 나동그라지게 만든 중국의 냄새, 거리에, 아파트 통로에, 시장 구석구석에, 택시에, 인력거 의자에, 식당의 도마와 칼과 냄비와 주전자와 물컵에, 심지어 거리의 가로수 이파리에까지도 깊게 배인 향채 냄새에 어쩌면 영원히 익숙해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다른 선택은 말할 나위 없고 후회나 회의까지도 결국 따지고 보면 자유란 이름의 다름 아닌 것. 내 정의론 그렇다. 그러나 나는 갇혀 있다. 타인에 의해 그리고 타인보다 더 완강한 나에 의해. 민박집 여자는 아직 내게 미련이 남은 모양이다.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김치나 만두 같은 것을 보내오는 것을 보면 나는 오히려 내가 우스워진다. 물론 그녀가 아니라 살색 스타킹을 신은 그녀의 친구가 볼그레한 낯으로 심부름인 것처럼 찾아온다. 나는 아직 아내의 김치 맛을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살색 스타킹이 가져온 김치를 곰팡이가 덮일 때까지 냉장고 한켠에 버려두고는
아내와 통화할 때 할 말 없어 하는 순간을 노려 어떻게 김치를 만들어야 하는지 묻는다. 그러면 아내는 조금은 불쌍해하는 어투로 차근차근 일러준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아내가 한 말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여전히 앞서 실패했던 방식으로 김치를 담근다. 아내 역시 처음에는 몇 번 일러주다가 조선족 여자에게 좀 부탁하라며 잘라버리고 말았다. 내게 김치를 부탁할 만한 여자가 있으리라 여기는 게 틀림없다. 살색 스타킹이 앉을 때마다 치마 속에 접어 입은 빨간 내복이 보인다. 빨간 내복은 살색 스타킹 속에 마구 구겨진 채 갇혀 있다. 8년 전 혼자가 되었다는 40살 조선족 여자. 5월이 되어도 내일을 벗지 않는 여자. 그녀는 나를 한국행 출구쯤으로 생각하겠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다. 당분간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 없음을 누차 밝혔는데도 그녀는 끝내 끈을 놓으려 들지 않았다. 검은 추리링이나 청바지도 나와 그녀의 관계를 나름대로 규정 지은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굳이 해명하지 않았다. 글쎄, 새벽이 되어도 전혀 낌새조차 없는 내 아랫도리를 설명한다는 건 아무래도 좀 내키지 않는다. 언젠가 살색 스타킹이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라며 만두를 한 소쿠리나 들고 와서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일어설 생각을 안 턴 날 밤이었다. 나는 화장실에서 20여 분을 보내기도 하고 TV 앞에 앉아 하품을 해대기도 했지만 그녀는 무슨 작정이나 단단히 하고 온 사람 마냥 내 태도에 개의치 않고 넓적다리를 다 내보인 채 거의 드러누운 자세로 벽에 기대 있었다. 할 수 없이 내가 두 번째 커피물을 올리려고 일어서는데 아파트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따자마자 공안복을 입은 두 남자가 양해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방과 거실과 부엌과 화장실과 베란다까지 둘러보고 내게 누구와 함께 사느냐고 물었다. 나는 혼자라고 대답했고 그들은 내 여권을 훑어보고는 사과의 말도 없이 휑하니 나가버렸다. 의아한 태도로 잠시 서 있던 나는 그제서야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냈다. 내가 방으로 들어가 두리번거리자 갔어요? 하며 벽장 속에서 여자가 쑥 얼굴부터 내밀었다. 나는 마구잡이로 쳐들어온 두 남자보다 벽장 속에 여자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 도대체 뭐죠? 글쎄 말이에요. 예의도 없이. 자신에게 하는 말인 줄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는 얼굴을 붉히더니 선 자리에서 가버렸다. 내 여권을 한국 돈 200만 원에 팔라는 제의가 있었지만 그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아, 그거요? 불심검문이죠. 외국인이나 수상해 보이는 집에 하는. 다음 날 내 질문에 대한 청바지의 설명이었다. 검문?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불륜이나 뭐 그런 현장을 덮치기도 해요. 기절초풍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런데 그 여잔 왜 벽장 속에 숨었을까? 뭔가 꺼림칙한 구석이 있다는 얘기겠죠. 아마도. 이것은 매춘이나 뭐 그런 것 단속이 심해요. 현지인은 그 자리에서 이거 두 팔목을 X자로 겹쳐 보였다. 고 이국인은 여권에 빨간 도장이 쾅 박히거나 벌금형 혹은 추방 뭐 그렇다니까요. 그 일은 움츠러든 내 남성의 마지막 봉합 인장을 붉게 찍은 셈이 되었다. 어쩐 일인지 어제부터 끓어오르던 뱃속이 도무지 풀리지 않는다. 청바지가 한국에서 보내온 강력 소독약을 뿌리다가 한바탕 난리를 친 뒤로 나는 집안에서 꼼짝도 않고 있었다.
연막 소독기로 아파트 통로에다 사정없이 약을 분사하여 온통 연기가 가득 차버린 일 때문에 삐웅거리며 소방차 2대가 달려왔고 주민들이 통로 쪽에 와글와글 모여들어 웅성거리는 소동이 일어났다. 청바지는 잽싸게 집으로 가버렸고 나도 아파트로 올라와 죽은 듯이 숨어 있었다. 그런 소동은 무조건 벌금형이다. 아파트 계단을 물청소하다가 벌금을 물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커튼까지 쳤다. 이상한 일이 생기면 대체로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디에 불이 난 거야? 무슨 냄새지? 대체 어느 집이야? 이런 말들이 4층까지 올라왔다. 문을 꼭 닫아 걸고 벽장에 숨겨둔 작은 가방을 꺼내 남은 돈을 세어보며 나는 야릇한 흥분으로 밖의 소란을 즐겼다. 마오쩌둥에 얼굴이 새겨진 빨간 100위안짜리 외에 50위안, 20위안, 5위안, 2위안, 1위안, 50전, 20전, 10전짜리 지폐. 다양한 지폐를 구별하는 일도 쉽지 않다. 20위안과 2위안은 또 뭐람? 나는 돈을 셀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또 투덜거렸다. 동전의 종류도 만만치 않다. 돈은 도합 6,000위안이 조금 못 되었다. 한국 잡화점을 들락거리며 라면이나 고추장, 커피 따위를 사지 않는다면 몇 개월은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날 밤 살색 스타킹이 가져다 놓은 곰팡이가 필 듯 말 듯한 김치를 씻어 썰어 넣고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는데 웬일인지 배가 살살 아파왔다. 여자는 내가 먹든 안 먹든 아랑곳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찾아왔다. 그 대단한 집념에 나는 연민을 느낀 적이 있다. 분명한 태도로 거절하지 않으면 이곳 사람들이 갖는 집착과 미련은 안타까울 만치 강해서 때론 민망스럽기조차 하다. 가능하다면 살색 스타킹에게 위장 결혼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아마 이곳에 사는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다면 결혼을 해주거나 여권을 도둑맞아 주는 일이겠지만 어느 것도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소 중지자의 여권이나 안에 딸린 호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하루하루 사스에 관한 뉴스와 소문은 열을 더해갔다. 사스는 곧 북경을 지나 심양을 강타할 모양이다. 이것도 곧 휩쓸지 모른다. 나는 거대한 대륙이 흔들리는 것을 야금야금 즐기며 긴 여행의 권태를 조금씩 사겨 나갔다. 어디에도 섞여들지 못하고 흘러가는 것들에 몸을 맡겨온 시간들. 어쩌면 보수적인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 스스로 고집스럽게 만들어 왔는지 모른다. 뭔가 찾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다가오는 사스의 공포조차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바라보았을 뿐이다. 때로는 나도 어쩌면 이곳에서 뭔가에 집착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내 사그라들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렸다. 사우나탕, 노래방, 대형마트, 큰 식당은 문을 닫은 지 오래다. 셔터를 내린 상가 거리는 전쟁을 치른 도시처럼 황량했다. 수암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황폐해진 도시를 나는 멀거니 바라보았다. 사람이 보이지 않은 건물은 오래전에 버려진 기계처럼 빛을 잃어갔다. 군데군데 붉은 깃발만이 그 섬뜩함을 더해주었다. 아침이 되어도 아랫배는 기분 나쁠 만큼 사륵사륵 아팠다. 청바지가 쓸만한 옥을 구하기 위해 수암을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눈여겨볼 작정으로 따라 나섰다. 청바지에 조금은 과장된 시끌벅적함이 좋았다.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씩 핏기를 잃어가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땅이
내게 더 이상 휴식을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에 검은 추리링이 한국으로 떠났다고 청바지가 말했다. 나는 대꾸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좋은 옥을 구별하는 법, 가격을 후려치는 법, 판매하는 법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도 나는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었다. 울퉁불퉁한 도로를 제법 달려 막 대련시를 벗어나려는 순간이었다. 정신없이 내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창밖을 내다보니 100m쯤 전방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고 차 몇 대가 서 있었다. 바리케이드 앞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온 운전수는 약속한 요금의 3분의 1을 요구하며 내리라고 말했다. 차량 통행이 금지되었으니 걸어서 시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쪽 택시를 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였다. 공안들이 마스크를 한 채 길을 막아섰고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다. 줄을 서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도 맨 뒤에 섰다. 한참 기다려도 줄은 좀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목을 길게 빼고 줄 맨 앞을 살폈다. 행인들의 눈을 까뒤집어 살핀 다음 열을 재고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통행증이라도 발급하겠다는 거야. 뭐야 대체? 청바지가 투덜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슬쩍 대열에서 빠져나왔다. 빨간 벽돌집 담을 돌아가 오줌을 누웠다. 오줌발이 튀는 것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파랗게 싹이 오른 미나리 이파리를 발견했다. 중국 땅에서 푸른 잎을 처음 발견한 듯 반가움이 솟아올라 얼른 쭈그리고 앉아 이파리 하나를 툭 꺾어들었다. 잎사귀를 문지르는 순간 울컥 치미는 구역질과 함께 잠시 잊었던 복통이 강하게 밀어 닥쳤다. 미나리가 아니라 샹차의 잎사귀란 걸 눈치챘을 때는 이미 손가락에 묻은 강렬한 냄새가 전신을 파고든 뒤였다. 건드리기만 하면 고약한 냄새를 뿜어대는 노래기처럼 내 손이 닿는 순간 냄새가 활개치기 시작했다. 손을 씻어야 했다. 빨리 오세요. 차례가 다 됐어요. 청바지가 부르는 소리에 대답을 한다는 게 그만 웩 구역질을 하고 말았다. 한 번 시작된 구역질은 멈춰지지 않았다. 끝없는 들판에 핀 수많은 풀들이 모두 내 키보다 큰 향채 더미가 되어 내 몸을 말아쥘 듯이 꿈틀거렸다. 급기야 나는 땅바닥에 엎어져 구역질을 해댔고 내게로 점점 가까이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들이 들릴 듯 말 듯 했지만 대꾸를 할 수가 없었다. 손을 씻어야 해. 손을 씻어야. 나는 손을 공중에 대고 휘휘 내저었다. 내 의식을 재빠르게 가로지르며 나를 조롱하는 저것은 무엇인가? 나는 손가락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웃고 있는 것들을 떨쳐내기 위해 더욱 세차게 손을 뿌려댔다. 드럼통 속에 하얀 액체, 안에 동곡 소리, 여자가 가져온 만두, 양고기 꼬치, 현관마다 붙은 붉은 부적, 청바지가 높이 쳐든 고량주. 그것들이 모두 한 다발의 붉은 향채가 되어 내 손끝에서 한없이 자라나고 있었다. 광활한 땅에 갇혀 진저리를 치는 10살의 내가, 향채 더미에 파묻힌 40살의 내가, 갈기갈기 찢겨 허공에 흩어지는 광경이 가물거리는 의식 너머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 권희양 작가의 붉은 샹차이 잘 감상하셨나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을 밀어넣듯이 살며 주인공이 지내는 낯선 시간들을 읽어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행복한 시간 이어지시길 바랍니다.